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도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호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돌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7월 전당대회 대표 최고위원 선출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반만 축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퇴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사퇴 변을 밝혔습니다. 예. 이 김태호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시기가 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라고 애절하게 말씀해왔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사전에 지도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답니까?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나눈 문답을 통해서 혼자 생각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청 관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란 해석도 나온다고 기자들이 지적을 하니까 말씀드린 그대로다. 더도 덜도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고요. 그러면서 사퇴 의사를 바꿀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본인만이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은 어떨까요? 김무성 대표는 일단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퇴인데 설득을 해서 철회토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김태호 의원의 의사가 매우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설득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이제 좀 파장이 있을 듯 없을 듯 아무튼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로 상징되는 현재 지도부에는 다소간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호 의원은 오늘 회의 중에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고 대놓고 일갈을 했는데 이거는 뭐 간접적으로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만까지도 표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서 김무성 체제는 출범 100일을 조금 넘긴 시점에 이 예기치 않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박 진영의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김태호 의원을 따라 연이어 사퇴할지 모른다는 다소 성급하지만 어쨌든 그런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대통령의 추진 과제가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이 친박 진영 내부의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많이 앞선 얘기긴 하지만 만약 최고위원 줄사퇴 상황이 빚어지면 관리에 따라서 지도부 전원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할지 모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한편 김태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그다지 어필이 안 되니까 차기 내지는 차차기 대권을 향한 나름대로의 작지 않은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김무성 대표가 안팎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딸이 이 수원대 교수로 편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이 됐고 이런 배경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등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물리적으로 눌러왔다는 의혹이 있죠. 예. 이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막아왔다는 이거는 의혹 수준이 아니고 팩트라고 해도 되겠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인수 총장의 경우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어서 사실상 이 도망을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수원대 내부의 각종 비위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사학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이 된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근 김무성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다는 겁니다. 예. 결론은 어떻게 났다고 합니까?
혹시나 했지만은 역시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참여연대는 이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 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지난 6월에 이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무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김 대표를 서면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사 방식을 놓고 시민단체 반발 등등 논란이 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네. 한번 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개정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당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또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 네.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 총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었죠. 경제통으로 분류되고 특히 매우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을 가진 인사로 통합니다. 예. 때문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경제민주화 등 각종 진보적 경제 이슈를 밀어붙일 때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공무원 연금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처리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한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야당이 협조해주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앞으로의 정치 일정상 이번에 공무원 연금을 개정하지 못하면 2022년이 돼서야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가 되면 연간 10조 원 이상을 국가가 대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손 좀 보자 이런 겁니다. 당정청의 현재 구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을 견제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은 내가 알기론 불가능한 그런 안이 있다면 일단 빨리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이한구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감지된 야당, 특히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어떨까요? 새정치연합은 아직 명쾌하고 분명하게 방향을 잡지는 못한 눈치입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방침에 큰 틀에서 동조하자니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전국 공무원 노조의 눈치가 보이고요. 심하게 반대를 하자니 공무원연금 개정 내지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찬성 여론이요. 예.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일단 당내에 TF를 만들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들은 공기업이나 금융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개혁을 하더라도 무턱대고 연금을 더 내리거나 수령액을 줄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부 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새정치연합의 당내 연금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재정 압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작정 빨리 처리하는 태도는 잘못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전국 공무원 노조의 공식 입장은 손대지 말자는 게 아니다. 우리도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입장이죠. 앞으로 전공노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고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가 잠재적 변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포인트를 한번 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이 진행 중인데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쟁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오늘 대검 국감에서 검찰은 연간 100여 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한 장의 영장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장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서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개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개별 단위가 많은 게 문제다. 국가보안법을 명분 삼아서 샅샅이 뒤지는 게 대한민국이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지난해만 4천만 건이 나온다고 재차 고발을 했습니다. 4천만 건이요? 예. 새누리당도 이번 논란을 일으킨 검찰이 마뜩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대검에서 회의를 한 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 검찰이 그런 분위기를 유발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진태 총장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별개로 검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잠시 눈을 해외로 돌려서 중국과 홍콩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왜일까 궁금했더니 우리나라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국내 정치가 아닌 중국 정치 얘기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외신 등에 소개가 된 내용인데 중국 언론이요.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법치 구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 언론에는 보통 사중전회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사중전회가 오늘 오후 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합니다. 사중전회, 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보통 국가적인 큰 가치나 아니면 의제가 확립이 되거든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후보위원들 사이에서 채택된 이번 의제 또는 가치는 의법치국이었다고 하죠. 의법치국. 예.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즉 법치가 화두였다는 말입니다. 중국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법치가 논의되고 중국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건 수십일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의 우산혁명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우산혁명이 최근 경찰의 시위자 폭행 사태 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경찰 여러 명이 둘러싸고 막 발로 밟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무튼 우산혁명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이 외치는 거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때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후보를 내세우거나 자발적으로 누군가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이 조건 하에서 직선으로 행정장관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전인대를 통해서 직선은 하되 본토 정부가 세운 후보들 중에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죠. 후보는 애국 인사여야 한다는 원칙 조건도 내걸었다고 합니다. 예. 너무 길고 긴 역사적 배경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만 간추려 봅니다. 아무튼 바로 여기에 반발해서 폭발한 게 홍콩의 우산혁명입니다. 10대나 20대 청년들이 주역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홍콩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1987년 민주항쟁도 떠올려 봅니다. 더 설명을 안 해도 비슷한 데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거고요. 예. 홍콩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꾸준히 멸공이라는 구호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요. 예, 중국 본토 공산당을 향한 외침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시도 한때 멸공 아니었겠습니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배경과 저간의 이야기는 또 묘하게 다릅니다. 얼마 전에 현직 홍콩 행정장관, 당연히 친중국 인사인데 이 사람이 방송에서 홍콩 시위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 예,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왜 하필 우리가 중국의 이런 모습에서 데자부 비슷한 걸 느껴야 하는지 안타깝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홍콩 우산혁명 이야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소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또 대입해보고 비춰볼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어서 아는 필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임진각 사기회 등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이 오늘 오전 11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예.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단체들은 한 번 와서 전단을 날리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비행금지 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직무법, 남북관계 협력법 등으로도 제재할 수가 있다며 앞으로는 고소, 고발, 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 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같이 반발하고 나선 데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권순환 임진각 상인회장은 북한이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에 총격을 한 뒤에 관광객의 발길이 한동안 끊겼었다며 주말이면 10,000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임진각을 찾는데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면 그날 장사는 접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내일 모레가 되겠죠. 임진각에서 학생 2,500여 명이 참여하는 걷기 대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오는 25일 임진각에서 전단 4만에서 5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 전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발이 심각한데 그 대북전단 살포를 주대해온 인사들이 결국 고발을 당했군요. 예, 진보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이민복 북한주민 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을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에 따르면 백 대표는 탈북자 단체 박상학 등이 주도하는 대북 삐라 풍선을 날려서 북에서 반발 사격을 하는 등 한반도에 전쟁 촉발에 불안함이 일고 있다며 그 삐라 풍선 안에는 라디오, 달러 등 물자가 들어가고 그것을 한번 띄우는데 6억이라는 큰 돈이 든다고 하는데 대체 그 돈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백 대표는 이어서 전쟁이 나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정말 이렇게 대책 없이 상대를 자극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육군의 한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 국방부가 최근 전군에 대해서 이제 군기강 확립 태세를 강조했는데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육군은 어제 수도군단 예하 경기도 모 사단 소속의 A 중령이 지난 9월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제 A 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A 중령은 사건 이후에도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여러 차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피해 여군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지인 한 명이 헌병대에 제보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A 중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전부대 특별 진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 특별 진단이 무색해져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 가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그 생활용품들 네. 저렴하고 또 품질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이용해 왔는데 국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나 봅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오늘 3대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자체 브랜드 PB라고 부르죠. 예. 이 자체 브랜드 생활용품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3대 마트의 주요 자체 브랜드 이 PB 생활용품 47개에 대한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트나 시트지 등 플라스틱 용품에서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푸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예. 특히 이런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모서리 보호대, 변기 시트, 욕실화 등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납이나 카드뮴, 푸탈레이트 등은 모두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거나 함량을 낮출 수 있는 물질인데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유해 물질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며 생활용품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유해 물질을 줄일 수 있는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정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사돈지간이죠.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형을 고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는 형인 조현준 사장과 류모 전 노틸러스 효성 대표 등 8명을 수백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예. 조 변호사는 노틸러스 효성,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을 통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조 변호사는 또한 2011년 500억 원 규모의 그룹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교체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이 됐는데 혐의가 있는 임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받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조 변호사는 올 7월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와 주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두 회사는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각각 조현준 사장과 동생 조현상 부사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올 1월 자신과 아들 명의의 회사 주식을 전부 매도하면서 효성과의 지분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는데 TV조선 기자가 자신의 신분 속이고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TV조선이라고 하면은 인터뷰를 거절할까봐 이렇게 속였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렇군요. 예, TV조선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미희 의원이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인데요. 김미희 의원은 TV조선 기자가 어제 오전 11시경 연합뉴스에서 왔다며 카메라 기자와 함께 의원실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TV조선 기자는 명함을 요청한 김 의원에게 명함이 없다고 답을 했고 이름을 묻자 자신을 최모 기자라고 밝힌 채 의원실을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확히 13분 후에 최 기자가 의원실에 전화를 했고 사실은 내가 TV조선 기자다라면서 인터뷰를 거절할까봐 연합뉴스라고 속였다고 함께 들어간 카메라 기자들 중에 연합뉴스 카메라가 있었으니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후 의원실 관계자들은 국회 출입처 기자 목록을 통해서 최 기자가 TV조선 소속의 정치부 기자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무례하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최 기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또한 소속 언론사인 TV조선에서도 일말의 사과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미희 의원도 기자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원에 대한 모독이자 사기라면서 TV조선과 해당 기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 기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고발뉴스와 미디어 오늘에서도 연락을 취했는데요. 하지만 최 기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장괴한이 캐나다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총기 발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IS에 대한 미국 주도의 공습에 참여한 서방 동맹국들에 대해 IS의 조직적 보복 또는 자생 테러에 의한 보복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전 무장괴한이 캐나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총기를 발사하는 등 인근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괴한은 스티븐 하퍼 총리와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사당 내에 회의장 가까이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결국 경찰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당했고 의회에 난입하기 전 괴한이 쏜 총에 인근 국립전쟁박물관 경비병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망한 범인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지하프 비도인 것으로 캐나다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캐나다는 미국이 주도한 IS 공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조직적 테러나 이른바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 테러의 보복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IS에 가담한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130명, 70명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테러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말이죠. 네. 국회의사당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총격전이 발생했는데 같은 날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캐나다 정부가 전날 국내 테러 위협 등급을 하위에서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한 총격이 아닌 테러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사당 인근 쇼핑몰인 리도 센터를 포함해 시내 세 곳에서도 총격이 있었는데요. 예. 이에 캐나다 경찰은 이날 벌어진 총격 사건들이 서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항공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국회의사당은 물론 미 워싱턴 DC의 자국 대사관도 임시 폐쇄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오타와 중심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고 옥상에 올라가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도 오타와 주재 자국 대사관을 긴급 폐쇄했고요. 미 북미 항공 우주사령부와 연방수사국은 경계태세를 발동하고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대한 경계도 강화했습니다. 예. 휴대전화를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성인 5명 가운데 4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1개월 동안 매달 전국에 만 19세 이상 남녀 5,300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응답자 수는 16만 4천여 명이 됩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지난 7월 기준으로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 3GS가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지 5년 만에 성인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남성은 전체의 83%, 여성은 76%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는데요.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사용률이 99%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20대가 다 스마트폰을 쓴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예. 또 30대의 경우에는 97%, 40대는 92%,
그래서 20대에서 40대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50대도 80%대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다만 60세 이상에서는 37%에 그쳤습니다. 60대에서 수치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예. 아무튼 스마트폰이 이제 없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역으로 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편해진 부분도 많지만은 그만큼 또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니콘 안경 렌즈가 지난해 리서치 업체인 두잇서베이와 함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이후에 눈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66.8%였고요. 아니다, 전과 다를 게 없다는 2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였습니다. 문제는 눈이 피곤해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예. 직장인 5명 가운데 4명은 이동할 때 눈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디스크 환자도 많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서 목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목 또는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224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약 271만 명으로 5년간 약 4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5년간 20.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목 디스크 질환은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쳐다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2010년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포함한 휴대용 노트북의 사용이 대중화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뭐든 과하면 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네. 스마트폰도 해당이 됩니다. 불법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운영하는 우버 테크놀로지가 우버 택시 서비스를 선보였군요. 예, 글로벌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앱을 개발한 우버 테크놀로지가 서울에서 택시 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우버 택시는 고급 리무진 연결 서비스인 우버 블랙 그리고 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X에 이어서 우버가 서울에 선보이는 세 번째 서비스인데요. 기존 우버 블랙과 우버 X가 각각 리무진 회사와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 운전자들이 운영하는 반면에 우버 택시의 경우에는 서울에 영업용 택시와 제휴를 맺고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존 우버 블랙과 우버 X는 각각 회사, 리무진 회사 그리고 일반인들이 활동했던 것과 반해서 우버 택시는 서울의 영업용 택시와 제휴를 맺게 돼서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우버 택시의 제휴는 개인 택시 사업자들 위주로 구성이 된 상태이고요. 모든 기사들은 등록한 뒤에는 우버에서 제공받은 모바일 기기 혹은 개인이 소유한 기기에 우버 앱을 다운받아서 차량이 필요한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판교 참사 책임 추궁에 나서는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몰리게 사는 것은 인지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거기에 관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가능하시면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하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는 지금부터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안 주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재명 시장. 그러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나서서 큰 소리. 위원장님, 지금 유가족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간 좀 꺼주세요. 성남시장이 나와서 실실 웃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웃는 자리에 지금 의원이 기회였으면 답변해야지. 어디 기회하는데 웃고 있어요?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제가 기회를 충분히 저도 조진 씨가 있어서 질문하고 나중에 충분히 발언 기회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하겠다고. 아니 질문을 지금 5개 정도 하셨는데 저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새누리당 조원진이 누구인가?
국정원 선거 개입건 조사하자는 야당 의원 요구 뿌리치고 대구시장 선거 나섰다가 예선 탈락한,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유족들 가슴 멍들게 하지 않았나. 앞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AI를 예로 들어 재난사고 컨트롤 체계를 설명하자 유족들은 희생자를 닭하고 비교하냐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다가 대통령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당하고 비교해 지금? 저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비교합니까? 인가가 막 있는데 우리가 우습게 보이죠?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고? 이게 국정조사야? 에? 위원장님, 이게 국정조사냐고? 자, 밖으로 나가 계십시오. 회의 진행해야 됩니다.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실실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런 조원진 의원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 지금 유가족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간 좀 꺼주세요. 실실 웃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웃는 자리에 지금 예은이 기회였으면 답변을 해야지. 어디 기회하는데 웃고 있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최근 가열 양상이었죠. 네. 신경전, 그렇죠. 신경전이라고 해야겠죠.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세지는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김무성 대표가 부랴부랴 청와대 쪽을 향해서, 물론 기자들을 통해서지만 더 이상 확전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양측 사이의 묘한 골, 그리고 앞으로도 갈등의 단초, 이런 것들은 명확히 드러난 며칠이었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 중에 마지막 날 상하이에서 한국 기자들과 결산 기자회견 이런 거 하는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처럼 터질 것이고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발언으로 촉발된 개헌론 정국이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사과한다 이러면서 거둬들이긴 했지만 개헌론의 불씨는 이미 지펴진 상태였는데, 그런 발언 나흘 뒤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그랬죠. 기자들이 다 노트북 켜놓고 치고 있는데 거기서 개헌 논의를 말을 해놓고 그걸 실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실수냐. 당연히 의도적인 것이다. 좀 떠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 망신주기성 비판이었습니다. 그저 점잖게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정도여도 메시지 전달은 되는데 의도가 좀 있는. 그렇죠. 아주 의도가 훤히 보였죠. 그것도 나흘이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랬다고 보면 그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언이 나온 직후에 김 대표가 도대체 청와대 누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홍보수석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관계 요로를 통해서 누가 발언했는지 김무성 대표
정도 되면 뭐 파기가 됐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러다가 2라운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연내로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연내에 방점을 찍었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이니까 밀어붙일 때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면 개헌 논의가 설령 김무성 대표 아닌 측에 의해서라도 제기되고 급속히 전국이 그쪽으로 빨려들 게 뻔하니까 올해 이것을 매듭지어한다는 강박관념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은 고쳐야 하는 건 알겠는데 왜 꼭 연내로 고집을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거 쉽지 않다. 야당도 그렇고 공무원들 반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기를 못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딴지를 거는 듯이 또 한번 발언을 했죠. 청와대로서는 힘주어 말했는데 여당 대표가 그렇게 나오면 정말 힘이 빠지고 뭔가 톱니가 안 맞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게 어제 오전까지 상황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김 대표가 여의도 당사 비대위원들 회의하는데 와서 예정이 없이 일부러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청와대와 한 몸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중요성을 안다.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러면서 그거 청와대와 자기 사이에 신경전이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청와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약 일주일 정도 동안 내연되어 왔던 달구어져 왔던 양측의 대립 양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정말 대립 국면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일단 반환점을 돌기도 전이고요. 예. 내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내년에 아시다시피 내후년 4월까지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 낙마다 세월호다 해서 제대로 개혁다운 개혁 작업 또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뭐 하겠다고 한 것 중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한 게 뭐냐 이런 말이 비판적 계층뿐만 아니고 지지층 내에서도 점점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 축의 핵심에서는 지금부터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를 강하게 박근혜 개혁 드라이브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6년 총선 결과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게다가 현재 이완구 원내대표가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데 이 대표는 청와대와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 이후에 새로 뽑히게 될 원내대표가 만약에 비박계에서 또 나오게 된다면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조율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양측이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김무성 대표는 지금 당장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청와대와 대립을 해서 차기 대선 주자로 확실히 못 받고 싶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 또는 야심에 지금부터 각을 세우는 것은 도움은 안 되겠다. 안 된다. 왜냐하면 적어도 경제 관련 법안들 이런 예. 거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하게 하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기 정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가올 권력, 즉 미래 권력을 현재 권력이 영원히 이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또 권력의 생리이기도 하고요. 뭐 중국의 고사 성어 이런 거 있죠.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그런 말이 나오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든든하게 버틴다면 자기 입지가 마련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예각을 뾰족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 선언을 했단 말이죠. 앞서 네. 여의도 리포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뭐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명분은 경제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뭐 최경환 노믹스를 뒷받침할 법안들을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쿨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이완구, 김무성 현 지도 체제의 임무다. 그런데 지금 그거 너무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이 개헌 논의를 할 때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직접 염장을 뿌렸다. 좀 단어들이 좀
뭐랄까요? 좀 세죠? 자극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극적입니다. 그렇게 막 공사석에서 기자들하고 하건 또는 저 김 대표 있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작정을 하고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개헌 논의 그만하고 경제 관련 법안이나 빨리 처리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아마 청와대와의 관계도 설정을 한 것이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정치적 시련을 한번 겪었다가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그늘에 있어서는 자기의 입지가 마련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본인은 이제 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최소한의 대의 명분도 살리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도 드러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뭐 본인의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야 우리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사퇴 발언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 타이밍에 그걸 명분으로 사퇴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개헌론에 대해서 약간 한 팔 접으면서 손을 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해 안 간다 그러면서 철회 의사, 그러니까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대놓고 또 그랬죠. 김태호 의원이 나 번복 안 한다. 기득권 버리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만두겠다. 아마 뭐 그만둘 겁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모두 9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최고위원을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주고 대단한 중량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내 자신의 지지 강도 같은 걸 확인하는 절차는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서청원이나 이정현 최고위원처럼 이른바 친박계 핵심인 최고위원들이 맞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얘기가 맞고 지금 현 지도부가 제대로 청와대와 궁합을 맞춰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동반 사퇴를 해버리면 김무성 지도체제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번질이라고 저는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오후에라도 또 갑자기 뭐 이런 분들이 동반 사퇴로 치고 나오면 제가 참 무색해지긴 합니다만 그럴 국면 같지는 않고요. 일단 김무성 대표 측의 향후 추스림 같은 것을 좀 면밀히 보겠죠. 지금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정원이 9명인데 원래 1명은 공석이었고요. 임명하게 돼 있는 1명은 공석이었으니까 8명인데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했으니까 7명이 남았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즉 김태호 의원은 선출직이었죠. 3위로 최고위원이 됐었는데 한 달 이내에 전국위원회라는 것을 소집해서 보궐선거를 해야만 결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상당한 시간과 비용도 들고 과연 그걸 채울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만약에 보궐선거를 하겠다면은 김태호 의원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결별 수순으로 당을 떠난다는 차원의 결별이 아니고 정치적 결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지 그건 좀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김태호 의원의 오늘 사퇴 선언이 돌발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김무성 대표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정치연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뭐 한 달을 맞았는데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왔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좀 점수가 박한가요?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그 말은 잘한 건 없지만 특별히 못한 것도 또 무난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박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좀 무식하게 100점 만점으로 하자면 한 40점쯤 주고 싶은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정기국회, 국회에 등원할 명분을 잘 찾아서 국회를 정상화시켰다는 것을 이른바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한 달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 그건 그 자체는 그렇게 난제는 아니었죠. 그 전까지 국회를 아주 파란으로 몰고 갈 만큼 대립적으로 꾸려왔던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였는데 이거 역시 미완의 상태입니다. 이달 말까지 유족들의 참여 방안을 추후 논의해서 명문화하기로 했으니까 우윤근 원내대표 라인에서 물론 이제 문 비대위원장도 어느 정도 관여는 하겠죠. 보고받고 의견 제시하고 요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서 유족들이 최소한의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때는 안정적 운영 그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동안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못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점에서는 그냥
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특별법 문제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직 강화 특위라는 건데요. 지금 전국의 지구당 위원장들을 새로 뽑습니다. 물론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그들이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2016년 국회의원 총선 체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진영을 갖추느냐. 그 조직 강화 특위의 인선 결과를 보면 좀 더 성적표는 확실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마 언론들 특성상 한 달이 되면 꼭 관련 기사를 하나씩 써야 하니까 아직 정확히 점수 매기기가 힘든데 답안지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평가를 하자니까 그런 물에 물 탄 듯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앞서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강화 특위 어제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1.6대 1입니다. 지금 새정년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3월인가 당시 김한길 그리고 밖에 있던 안철수 두 의원이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추종하던 그룹들도 다 함께 들어와서 새로 집을 지킨 지였는데 이제 사고 지구당이라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있으면서 지금 비어있는 곳도 있고 이런 자리를 누구에게 맡겨서 이제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런 말들을 하는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적 자원이 예전보다 많아졌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민주당 사람들만 있던 데다가 안철수 의원 쪽 사람들도 들어온 거니까 산술적으로 2대1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정치 신인들도 다 한번 원서를 내보는 거죠. 마치 대입대, 서울대 이런 학교에 원서 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치에 잘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예. 1.6대 1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상외로 적어졌냐면 안철수 의원이 그닥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만 빼고는 아예 이번에 원서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철수 의원 주변의 사람들이 좀 결속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는 반증도 되겠죠. 전혀 터무니없는데 내봤자 떨어질 게 확실하면서 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지금 새정년 내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계파, 노무현 또는 문재인 의원을 추종하는 그 그룹이 하나 있고 손학규 그룹도 하나 있고 정세균 의원 그룹도 있고 또 비주류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각계 도생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원서는 냈는데 그냥 적당히 지역과 계파 이런 걸 안배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잡음 안 내게 하려고 또 한 번 적당히 갈라서 논아 먹는 체제로 가면은 그 실망감, 그 반발 탄력, 그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다고 혁명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에는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방법과 무난하게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사이에 어디쯤에서 조직 강화 특위 인선을 마무리하느냐 그 결과를 보면은 조금 내년 2016년 4월 총선 구도도 가늠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새정년이 사람 교체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하고자 한다는 게 눈에 보이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